그런 거 안 좋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잘 됐어. 아이고, 앞에 막 서는데. 아이고, 오늘 그 목청이 너무 좋으셨어요. 오히려 목청이 뚫리는 목청이 더 좋으셔. 목이 안 나오는데 그 목청이 더 좋다. 썸쇼. 자, 그러면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계속 잠겨서 잘 안 나오네요.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매각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적임자인지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절반 이상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로 민주당 편향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대표 선임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그 일련의 과정은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찔 듯합니다. 아무리 막가자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행태를 보이는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부처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내리꽂혔습니다. 5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보훈 인사를 마음껏 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시는 겁니까? 문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새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상 뿌린 K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1 사망자 수가 300~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것도 황망한데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영안실 부족으로 고인의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는 반인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실상 개인에게 방역과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약국에서는 해열제와 감기약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방역 대응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K-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폄하가 지나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K-방역의 실체가 있기나 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폄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한가하게 K-방역 타령을 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실패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가격이 6,000원에 고정돼 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 예,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장밋빛 청사진의 부유식 해상 풍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산판 탈원전 무리수이자 120만 시민을 기만한 정책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년 전 송 시장은 2022년까지 50기의 해상 풍력 설치로 300메가와트급 전기를 생산한다고 약속했으나 지금 울산 앞바다에는 단 한 기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6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울산시 세부 과제들은 사업비 유용 등으로 중단되거나 용도의 사용으로 환수 조치되는 등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마저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울주군과 어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실현성 없는 사업을 우리 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적하니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으나 석유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른 최대 20.7%의 자본 수익률 11조 2천억에 달하는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 미래 먹거리로 둔갑한 울산판 탈원전 무리수 부유식 해상 풍력의 실체를 앞으로 사사시 훑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편성해서 아무 근거 없고 과학적인 검증도 그치지 않는 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철저히 침묵하고 부역한 산업부, 석유공사, 과기부 또 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감사원 등 관계 기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바로 자체 조사 및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점식 간사님. 김영식 간사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순서대로 하시죠. 예, 과방위 간사 김영식입니다. 정권 말
문재인 정부의 제19 청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방이 소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탈원전, 탈핵운동으로 앞장섰던 김재남 전 시민사회 수석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원전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왔던 분을 원자력 안전 업무를 지원한 곳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기 말 알박기도 문제지만 비상식, 비과학적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어떤 목리를 부릴지 걱정입니다. 이런 알박기 코드 인사가 왜 문제인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진흥원장으로 임명된 문용식 원장은 임명 시점부터 캠코더 인사로 논란이 있었으며 임기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정치 중립 위반을 위반하면서 숱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 이런 정치 편향적인 코드 인사의 알박기를 통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뭐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권 교체 열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으로서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개특위는 아직도 강력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거구로 묶어서 몇 명을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명함과 현수막을 다시 만들거나 선거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4월 5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가장 시급한 강력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쳐두고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2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칫 후보자들 간의 공약 비교는커녕 내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불필요한 욕심이나 과도한 주장을 하루빨리 버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헌법에 맞는 선거구 획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없으시면 이쪽으로 갈까요? 예. 우리 유성걸 간사님.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22년 2월 중에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2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11%포인트 오른 연 3.56%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88%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라서 2013년 3월의 3.97%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도 5.33%로 0.05%포인트 올라서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4월 중순께 대폭 0.25% 인상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0.35% 상승이 이어서 5개월 만에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가구 중에서 자영업 적자 가구를 약 한 78만 가구, 금융부채를 177조 원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1년도 버틸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가 27만 가구, 금융부채가 7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치 방역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은 FRB가 계속 금리 상승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채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서민들의 금융 부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장 부족이 지금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민생 현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서 영안실과 장례식장, 화장장 연쇄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1일 위중증 환자가 1,31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을 했고 이날 사망자가 3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 16,230명의 절반에 가까운 8,000여 명의 사망자가 올 3월 한 달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진짜 참담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직접 확인해서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구에 발인을 하고 지방의 화장장에 화장을 하고 다시 모셔오는 정말 원정 장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지방의 장례식장들 중에 영안실의 안치 냉동고가 꽉꽉 차 있어서 시순을 둘 데 없어서 상온에 방치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도 만원입니다. 빈소에서 발인을 하고도 화장수서를 기다리느라고 시신을 옮기지 못하거나 화장로를 저녁 시간까지 가당하다 보니까 발인을 밤늦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쇄 대란이 빚어지면서 3일장에서 6일장, 7일장까지 이렇게 2배 이상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이 겪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 불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로 1개당 하루 운영 횟수를 지금 늘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곧 물러날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 해결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한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 굴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ICBM을 발사하여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성명은 물론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의 북한 ICBM 발사 도발 관련 현안 보고에서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들인데 이 보고서들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긴장 조성, 시험 발사라는 말로 북한의 도발을 순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부의 단어 사용은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추진 보고서들에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통일과 인권이라는 두 단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당연히 주요 업무로 챙겨야 할 사안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업무 사항에서 통일과 인권 업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할 때 대한 헌법적 요구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며칠 후 채택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공동 참여국으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선거국들도 이 현실을 보면서 대단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이 마당에 와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이탈하였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1,5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감옥들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유엔과 각국 정부들이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유엔도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직접 북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는 말할 명분도 잃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할 자격까지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왔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5월 10일이 빨리 와서 이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수 간사님.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여행업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지난 1회 추경 시 여야가 약속했던 여행업 손실보상 재업종에 대한 3월 재업종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의 3월 국회 처리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여행업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또 비자 제한 및 무사증 입국 제한 등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제한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사실상 여행업은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업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손실보상 재업종 대책에서조차 제외시키는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시 우리 국민의힘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 재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여야 협상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서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방역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행 관광 업종 및 공연 기업 업종을 손실 보상 대상에 추가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3월 중에 처리하자는 요구를 민주당이 해서 서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그 비해서 구두 합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월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조만간 2차 추경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함을 받았던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또다시 실질적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행업 등의 처절한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공개 발언. 여기서 우리 송원수 수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가 점입 가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80여 벌로 알려졌던 고급 의상들이 무슨 돈으로 구매를 했느냐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수개월 동안 특활비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개인 돈으로 구매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명으로 전환이 되더니 급기야는 대통령의 지난 수년간 생활비가 월 2천만 원에 달했다 하는 기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상당의 행정직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태 때부터 특정한 유동규 그때 일당들이 대장동을 그 작전을 펼칠 때 정민용 변호사를 당시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시키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작전을 펴서 이 대장동 작업을 했다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구도가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의 오랜 지인이었던 특정 디자이너의 딸을 의상 담당으로 채용했다는 것과 너무나 구조가 비슷합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그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채용되어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담당하는 그 딸을 통해서 그 특정 디자이너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나가는 의상들을 특혜 구매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옷값 문제와 특혜 채용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공개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송석준님 잘해서 그거 오늘 해야 돼.